총선에서 보여준 여소야대의 민심. 정치권은 이 민심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사실 그 민심을 어떻게 읽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1년 10개월 뒤 대선의 성패도 달려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분은 그 민심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역할을 끝으로 어떤 정치적인 행보, 어떤 정치적 발언도 삼가해온 분입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오늘 모셔보죠. 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의 역할은 창당 준비까지만이다 하면서 국민의당에서 빠지셨어요. 혹시 후회는 없으십니까? 네? 후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현실 정치에 깊숙이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원래 처음부터 없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죠. 네. 예. 비록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떠나셨지만 이번 총선에 대한 총평 결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비민주적 통치 방식에 대한 심판 성격인 거죠. 한마디로 하면. 여당 심판보다 청와대 심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박 대통령의 비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심판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집권 3년 동안의 시정일관을 보여준 것이 군림하되 통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대통령은 시시하고 호통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 같이 인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이번 총선 결과는 민심이 민주주의를 빨리 복원하라 하고 명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이 절박감이 없이 선거에 임했다. 공천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총선 이후에 청와대가 뭐 특별한 반응을 안 내놨어요. 딱 2줄짜리 논평 내놨거든요. 아마 반응을 안 내놓은 건 먼저 충격 때문이었겠죠.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 못했을 테니까요. 그래요. 근데 오늘 대통령이 무슨 수석비서관회의인가요? 어디서 무슨 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거라는 게 언론 보도가 됐던데요. 총선 결과가 나온 지 닷새 때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너무 늦었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마땅히 선거 직후에 총선 결과 나온 직후에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런 걸 했어요. 이게 국민에 대한 예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국민에 대한 예의란 말씀. 그럼요. 여소야대의 국면이 어쨌든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청와대는 1년 10개월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일단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하고 뭐 인적쇄신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요구도 있고요. 근데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상식적인 수준이죠, 사실은. 다만 대통령이 인사 개편을 하든 안 하든 국정 운영 방식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근본적으로. 네, 이게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명령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3년간 그렇게 해오던 방식을 갑자기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꿔야죠. 주권자인 국민이 바꾸라고 지금 이 선거를 통해서 명령한 거잖아요. 명령. 이번 명령을 만약 안 들을 경우에는 그럼 다음 대선도 결과는 또 같을 거라고 보세요? 그건 뭐 대권 후보가 대선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에 달렸겠지만 어차피 이제 박 대통령은 자기 대통령 후보가 만들어지고 선출되는 과정에 개입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허망한 꿈이에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게 다 번번이 실패하고 부작용을 일으킨 걸 뻔히 보면서도 다 그 길로 가더라고요. 자기는 다르다는 착각 때문에 그런 것인데. 박 대통령은 제발 그런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이 그럼 누구 찍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세요? 흔한 말로 박 대통령 누굴 적극적으로 민다고 해보십시오. 민심이 그 따라가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지 않을 거예요. 후보될 사람도. 지금 사실은 반기문 유엔 총장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면서 박심이 거기 실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글쎄요, 어떻게 될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으나 지금처럼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고집한다면 국정 운영 수사 이렇게 고집한다면 아마도 누구도 대통령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는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대통령이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여권에 비해서 야권은 비교적 나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가장 활짝 웃은 곳은 국민의당인데요. 제1당은 더민주가 차지했지만 실제로 승자는 국민의당이다. 이런 분석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정당 투표에서 더 많이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나은 제1야당이다 이거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선뜻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예, 아니 우선 뭐 의석의 편중이 호남에 완전히 편중돼 있잖아요. 역시 호남당이라는 그렇기도 한계. 하고 전체 의석 수가 뭐 더불어민주당의 뭐 4분의 1 좀 넘는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제1야당이라고 보기 어렵고 예. 다만 자기들은 상징성을 주장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목표했던 3당 체제를 만드는 데에는 이 정도 의석 38석이면 성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의석 수로만 보면 성공한 거죠. 일단은 성공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안 대표가 그 끈질긴 그 야권 통합의 압박을 이겨내고 그죠? 이 제3당을 만든 것은 뚝심이 정말 효과를 거둔 것이고 또 논리적으로 그 입장이 맞죠. 네, 그걸 잘 지켜서 일단 성공을 한 거죠. 이제 앞으로가 더 어렵겠죠. 앞으로가 문제다. 앞으로. 네. 결국 이 호남이라는 한계.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이번에 몰표를 받았지만 과연 이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어서 전국 정당이 되느냐 이게 과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자기들이 이제 이 한국 정치를 바꾸어서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예. 자신들은 뭐를 추구할 것이며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원내 활동을 하겠다는 걸 국민에게 밝히고 예.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해야죠.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원칙을 가지고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캐스팅 보트를 줄 때 그것이 중요한 이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네. 그 안철수 대표를 오래 봐온 분으로서 이번 총선 치르는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뭐 굉장히 그 압박이 견뎌내기 어려웠을 텐데. 통합에 대한 부분이요. 그렇죠. 야권 통합의 연대. 예, 통합 연대. 예, 또 그 현실적으로 그 나갔던 후보들을 또 그걸 바라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고, 그죠? 그렇죠. 자기 소신에다가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전 높이 평가를 하죠. 뚝심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전보다. 네, 뭐 뚝심이 필요하니까요. 한국에서 정치하려면. 근데 그 통합과 연대를 끝까지 뿌리친 게 결국 잘한 거라고 보세요? 그 통합과 연대를 했으면 야권 연대를 했으면 지금보다 더 의석을 얻었을 거다 야권이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러면 제3세력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걸 통합하고 연대해버리면 그 명분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국민은 그걸 자칫 야합이라고 보기 쉽고 정당 창당에서 명분이 날아가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연대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제가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은 얘기긴 합니다만 1년 10개월 뒤면 대선이 치러지고 대선은 뭐 총선보다 훨씬 일찌감치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대선에 대한 이야기, 야권 연대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선을 생각해서는 정권 교체를 생각하면 야권이 어쨌든 그때까지는 연대해야 된다, 단일화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단일화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지금까지 늘 그렇게 단일화해서 했지만 많이 실패했잖아요. 당장 지난 대선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랬네요. 예? 단일화가 무슨 만병통치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제가 오래전에 읽은 어느 한국 정신분석학자 글 중에 민중의 무의식은 언제나 옳다라는 규정을 항상 제가 기억을 하는 비저를 기억하는데요. 이번에 민심이 나타난 걸 보십시오. 얼마나 전략적인 선택을 하냐고요. 단일화 안 해서 뭐 이렇게 야당이 크게 손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총선은 그렇긴 한데 대선은 좀 상황이 다르다.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대선도. 그러니까 유권자 의식을 믿고 민심을 믿고 천심을 믿고 저절로 뭐 합쳐지게 되면 올라도 이거 인위적으로 막 연대하고 통합하려고 그러면 국민이 그거 안 좋아한다고요.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라. 자연스럽게 서로가 동해서 하는 뭐 그런 건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지금부터 막 연대와 통합을 얘기하는 거 국민이 절대로 바람스럽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윤여준 전 장관님 김종인 대표하고도 잘 아시잖아요. 네. 더민주. 제1당 성적표를 받긴 받았는데 그 당이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당내 통합이겠죠 뭐.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네. 아니 당내 세력이 없는 분이잖아요 전혀. 그렇죠. 당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체제를 새로 구성하려면 전당대회를 거쳐야 되는데 전당대회에서는 뭐 당 세력 기반이 있는 사람이 다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분이 당내 세력 기반이 없는 분이고 당내 가장 거대 세력은 뭐 우리가 말하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뭐 이른바 친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문입니까? 친노입니까? 그 세력이 아직도 지금 가장 다수 아닌가요? 들리는 말이 뭐 그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라고 다 예상하던데요. 아하. 막 그렇게 나온다면 예,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질문 요거 좀 드려야겠어요. 네. 안철수 대표는 지금 대선을 생각하고 계시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의당에서 어쨌든 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내고 떠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쪽 사정을 잘 아시는 분위기일 것 같기 때문에 감투만 쓰고 일은 제대로 못해서 먹튀가 된 거죠. 먹튀가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여하튼 어쨌든 그쪽으로 정서가 가까우신 분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대선을 생각한다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우선 본인이 국민 앞에 새정치를 표방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됐죠. 이번에도 새정치 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당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예.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새정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예. 하는 것을 밝힌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 총선 과정에서 뚝심은 생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뚝심은 생겼지만 아직 새정치. 그게 새정치 알맹이하고는 관계없죠. 그러네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총선도 끝나고 또 제3당이 됐으니까요. 이제는 국민 앞에 제가 말하는 새정치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는 거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돼요. 그렇게 보시는 그래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죠. 예.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힘이 생기겠어요? 아하.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급선무고 아주 핵심 과제예요. 그걸 못하면 예. 대선 어렵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긴 시간이 아니어서 더 여쭙고 싶은 거 많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로 아는 게 하기로 없어서 하고요. 이 정도가 좋습니다. 아무쪼록 정치권이 이번 선거의 민심을 좀 똑똑히 새기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뒤 당을 떠난 분이죠. 이제 현실 정치를 떠난 분입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